그러면요, 조사님, 그 구분상과 꼬마 빌딩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국을 한번 도시면서 호재와 이렇게 오를 지역들을 이렇게 가능성 있는 지역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상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한 얼마 정도 종잣돈이면은 좀 접근이 가능할까요? 네, 소액으로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층수가 높은 구분 상가는 정말 얼마 안 들어요. 정말 한 몇천만 원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전체 매매 금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1층 전체 매매 금액이요? 전체 매매 금액. 대출을 안 받고? 네네. 그러니까 대출 포함한 거죠. 아, 대출. 그래서 네. 뭐 한 5층이다, 6층이다, 7층이다, 8층이다 이런 것들은 특히 경매로 넘어가면은 분양은 한 4억에 했는데 낙찰가는 뭐 1억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도 허다하고요. 근데 1층은 조금 비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구분 상가와 꼬마 빌딩으로 나눠 보면 꼬마 빌딩은 돈이 좀 들어요. 근데 구분 상가는 소액이 가능하죠. 1층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1층이 안정적이니까 세입자가 잘 구해지니까 그래서 안정적이죠. 그럼 1층 같은 경우 지금 역시 네이버 부동산을 켜서 시청자분들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가 탭을 선택을 하고 매매, 전세, 월세 중에 매매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금액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에서 한 3억 정도까지. 그러면 3억짜리 같으면 자기 돈 절반 정도 대출 내면 1억 중반대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죠. 또 법인 같은 경우 주택이 없는 상가인 경우 법인 같은 경우 대출이 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대출을 막고 있습니다만 대출을 풀어줄 수도 있는 문제죠. 상가도 대출을 하고 있나요? 규제를 하고 있나요? 네, 상가도 예전보다는 규제가 좀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택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7, 80% 정도는 나옵니다. 저같이 얼굴이 좀 잘생기면 더 많이 나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이거는 강의 때 하는 개그인데 네. 방송에서도 몹쓸 개그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제가 사과 말씀을 적절하게 드리고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이에요? 예. 네. 예. 그래서 소액으로 가능한가? 예. 1층 같은 경우 만약에 뭐 검색해 보시면 1억대, 2억대, 3억대, 4억대 이런 게 뜹니다. 네이버에서도 뜨고 부동산을 여러 군데 찾아가면 떠요. 근데 1억대 상가는 사실 좀 많지는 않고요. 좀 쓸만한 거. 2억대, 3억대 상가는 요즘도 많습니다. 1층에 실평수 한 10평 근처에 2억대, 3억대 상가는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경기 인천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동탄이 신도시 같은 데 있잖아요. 또는 부산 뭐 명지 신도시 이런 데. 새로 지어서 분양했다면 1층이 뭐 8억, 10억, 12억 이렇게 분양해요. 그게 월세가 유지되면 다행이지만 그만큼 장사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월세가. 그럼 보통 반토막 나기 십상이거든요. 매매가가. 반토막. 그래서 굳이 새로 짓는 비싼 거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죠. 준공되고 한 7, 8년, 10년 지난 거 조금 더 돼도 괜찮아요. 이런 거 검색해 보면 1층에 실평수 10평 기준 한 2, 3억대. 그럼 자기 돈 한 1억대 정도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나머지 대출 받으면 절반 대출 받으면 된다고 보면 보통 절반은 나와요. 법인은 더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돈 한 1억대 정도로 얼마든지 1층 상가를 건질 수가 있고요. 저도 지금 제가 상가를 3개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1억대. 2개는 1억대, 하나는 2억대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소액으로 가능하냐? 꼬마 빌딩은 사실 구분 상가에 비해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는 조금 힘들고요. 아주 소액으로는 힘들고 만약에 10억짜리 상가면 대출이 한 80% 나온다. 예를 들어 구분 상가, 꼬마 빌딩에 그러면 10억짜리 꼬마 빌딩에 한 8억 대출 받아서 자기 돈 2억 넣어서. 어쨌든 구분 상가보다는 돈이 좀 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네. 아니면 물건이 많아서 살려는 물건을 담보로 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을 가지고도 담보를 낼 수 있다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소액으로 가능하기도 하죠. 근데 하여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구분 상가는 완전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1층도 1, 2억으로 가능하고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한 10억 기준으로 본다면 자기 돈 한 2, 3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꼬마 빌딩 생각하면 우리가 50억, 100억 생각하잖아요. 송승헌 씨가 뭐 샀다. 한예슬 씨가 팔았다. 싸이가 뭘 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연예인들이 수십억짜리 샀다.
근데 꼬마 빌딩은 수십억짜리만 있는지 아는데요. 서울은 조금 그래요. 비싸요. 하지만 경기도나 인천, 경기도만 가도 그래요. 예, 또는 광역시에 가면 아까 얘기한 데 있죠. 아실 같은 앱으로 주변 재개발 또는 철도 호재, 동탄 인덕원선, 월판선, 신안산선 많잖아요. 뭐 9호선 연장선, GTX, 7호선 연장선, GTX, 뭐 트램이라든지 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 경기 인천 또는 광역시 이런 데 들어가면은 꼬마 빌딩도 비교적 소액으로 자기 돈 한 2, 3억 정도로 할 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1, 2억대에서 자기 자본금 1, 2억대에서 이제 1층 상가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억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월세를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적절한 거예요? 아, 그건 우리가 수익률을 한번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자,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좀 낮아도 땅이 오르면 들어갑니다. 재개발이나 철도 호재 있는 곳 근처에. 그런데요, 구분 상가는 수익률로 승부를 합니다. 당장 재개발해서 부술 게 아니면 수익률이 생명인데요. 그러면 보통 1층 같은 경우 한 4% 정도 보시고요. 현재 금리를 봤을 때 2층 같은 경우 한 5% 정도. 이게 왜냐하면 정기예금을 한 2년 정도 넣잖아요. 특판 상품 이런 거 말고요. 보통 정기예금 넣으면 금리가 요즘 어떻습니까? 거의 1% 초반대 정도죠. 약간 올라서. 그래서 정기예금보다 한 3% 근처는 높아야 상가를 삽니다. 1층 기준.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은 1년 수입 나누기 1년 월세 나누기 투자금 마이너스 보증금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공식에 한번 그려보세요. 1년 월세 나누기 자, 지금 공책에 안 적으시는 분이 있네. 1년 월세 나누기 투자금 마이너스 보증금. 투자금은 매수금이죠. 예. 투자금 마이너스 보증금 곱하기 100. 자, 1년 월세 나누기 투자금 마이너스 보증금 전체 곱하기 100. 이렇게 했을 때 1층이 한 4%, 2층이 한 5%. 그러면 한 5층 정도 올라가면 6%대 정도 나와줘야 되겠죠. 헷갈리신다고요? 처음 들으신 분은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근데 1층이 4%고 그러면 5층이 한 6%대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럴까요? 그거는 공실 문제입니다. 1층은 세입자 구하기 쉬워요. 5층, 6층, 7층, 8층 이런 데는 세입자가 잘 안 구해져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투자해도 싸게 사야 합니다. 언제든지 공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게 사면 수익률이 높겠죠. 자, 근데 1층보다는 층수가 높은 상층부를 싸게 사야 합니다. 공실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1층은 상층부에 비해서는 비싸게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층은 수익률이 낮은 거고요. 상층부는 싸게 사니까 수익률이 높은 건데 그러면 싸게 사는 상층부가 5층, 6층, 7층 이런 데가 수익률이 높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1층보다는 5층이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의외로 있어요. 근데요. 수익률이 1층보다 5층이 높으면 뭐합니까? 공실 날 건데. 맞아요. 물론 병원이나 괜찮은 프랜차이즈, 괜찮은 세입자, 괜찮은 브랜드가 병원 오면 괜찮은데요. 근데 뭐 개인 사무실이 들어왔는데 나갔다. 그럼 다음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요. 2층부터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3층부터 3층, 4층, 5층. 2층은 그나마 좀 낫고요. 3층부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수익률은 정리를 하자면 현재 금리를 봤을 때 1층 한 4% 정도 적정하다. 근데요. 신도시의 신축 분양 상가는 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길몽님 제가 모 지역에 신도시에 짓고 있는 분양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세입자가 구해졌어요. 수익률이 1층이 5%래요. 너무 좋죠. 자, 근데요. 신축이잖아요. 그 월세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스타벅스나 뭐 편의점, 올리브영, 다이소 등등 우량 세입자 아니면 그게 월세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당장 수익률만 보시면 안 되고요. 구분 상가는 항상 미래 수익률, 월세가 떨어질 건지 유지될 건지 올라갈 건지 그렇기 때문에 구분 상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드시 수익형 부동산 투자할 때는 전문가 여러 사람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률 4%에는 유지관리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 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지관리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구분상가. 유지관리비 필요합니까? 건물주가. 구분상가. 그래서 세금은 냅니다. 부가세. 국정을 거 있습니까? 세입자한테 받으면 되지 10%. 소득세는 이제 월세를 받으니까 조금 내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세무사님이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사업자는 내라 합니다. 원론적으로. 근데 사업자를 안 내고 월세를 받는 건물주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괜히 제가 내라 해가지고 원래 사업자 안 내고 월세를 받았는데 제가 내라 해서 사업자를 내면 좀 거시기 하긴 하죠. 근데 원론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사업자 내라 합니다. 저도 상가 3개이기 때문에 사업자 3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사업자 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 월세가 나오면 뭐 건강보험 문제라든지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긴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소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세금 좀 내더라도 월세가 들어오면 저처럼 놀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한 번씩 하긴 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강의를 안 해도 굶어 죽진 않잖아요. 월세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소소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아파트도 하고 상가도 하면서 아파트로 시세 차익, 상가로 월세 이런 거 노려보시면 좋은데 단지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걱정을 하시는데 구분상가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네. 뭐 유지할 거 뭐 있어요. 알아서 다 하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냉장고가 고장났다. 하하. 냉장고가 고장났다. 누가 고칩니까? 포스기가 고장났다. 세입자가 고쳐야죠. 그 주인한테 왜 고치달라 합니까? 세입자 본인이 고쳐야지. 유지관리비 거의 들 게 없어요. 세금 조금 내는 거 외에는. 네. 그리고 꼬마 빌딩은 어떻습니까? 꼬마 빌딩의 개념 까먹었네 그새. 시청자분들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꼬마 빌딩의 정의. 상가나 사무실 수익형을 갖춘 주인이 한 명인 건물. 통으로 주인이 한 명이에요. 통으로. 한 칸 한 칸 주인이라는 건 꼬마 빌딩이고. 그럼 꼬마 빌딩은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이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돈이 좀 들어요. 근데 자, 그럼 구분상가는 멀리 있는 지역에 구분상가를 사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이 자, 부산 사람이 파주에 있는 구분상가를 샀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저도 화성에 있는 구분상가에 커피숍에 세를 받고 있는데 1년에 전화 한 통 안 옵니다. 왜 고장나면 본인이 고치거든요.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다. 네. 유지보수 필요성이 없다 이거예요. 구분상가는. 하지만 꼬마 빌딩은 본인이 고쳐줘야 돼요.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건물 청소 문제 또는 건물에서 물이 샌다든지 건물에 하자가 있다. 건물에 뭔가가 수리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주인이 해줘야 됩니다. 왜? 통으로 주인 건물이기 때문에. 물론 꼬마 빌딩도 예를 들어 꼬마 빌딩 1층에서 만약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 그런 건 당연히 세입자가 고치는 건 맞아요. 근데 건물 구조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 주인이 손대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중개사님한테 그 근처에 물건지 근처에 중개사님한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15만 원, 20만 원 주면서 청소라든지 이것저것 부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 꼬마 빌딩의 장점은 구분상가에 비해서 월세는 조금 작습니다만 투자 금액 대비 땅값이 오른다는 거. 네. 어디 투자해야 땅값이 오르는 건 이제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네. 모른다고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잤네 잤어. 좀 눈 좀 뜨세요. 잤네. 네. 그런 거 있죠. 분양할 때부터 예를 들어 101호가 있는데 분양할 때부터 101호는 편의점만 할 수 있다. 그럼 다른 호실은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면 103호는 앞으로 약국만 할 수 있다. 업종이 지정된 가게들이 있어요. 네. 분양할 때부터. 근데 이게 분양 계약서를 잘 봐야 되는데 5년 뒤에는 자유롭게 업종을 풀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자유롭게 풀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면 계속 가야 돼요. 이게 해병대예요. 영원한 해병대이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대. 예를 들어 104호에는 빵집만 할 수 있는데 그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면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빵집만 해야 되는 거예요. 빵집만. 그렇구나. 근데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예를 들어서 상가가 규모가 엄청 커요. 근데 101호에만 편의점 독점권을 줬어요. 그리고 이 독점권은 다음 매수자한테도 적용이 되고 임차인한테 적용이 돼요.
무조건 여기는 편의점만 해야 돼요. 사고 팔든 장사를 하든 무조건 편의점만 해야 돼요. 이런 건 좋은 걸까? 상가가 엄청 커요.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상가가 건물이 엄청 큰데 부동산 자리를 하나로 독점해놨어요. 부동산은 여기서만 할 수 있다. 너무 좋네요. 그럼 보통 좋겠죠. 그리고 이 자리는 빵집만 할 수 있다. 자, 그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실평수,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실평수 9평에 빵집이 있어요. 브랜드가 없는. 근데 분양할 때부터 이 자리는 빵집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실평수 9평에 분양할 때부터 이 자리는 빵집만 할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 평수가 문제가 됩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거 있죠. 보통 아무리 작아도 15평 이상, 물론 마트나 백화점 안에는 작게 출점을 합니다만 그건 특수 매장이고 보통 뭐 한 15평, 한 20평 갈수록 좀 크게 출점합니다. 갈수록. 근데 9평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빵집 독점으로 하면 결국에는 브랜드가 없는, 아니면 브랜드가 아주 약한 그런 빵집밖에 못 들어오는데, 이게 실제 사례인데 그 상가 바로 앞에 상가주택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파리바게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그걸 분양을 받았다. 9평에 빵집만 할 수 있는 자리. 바로 앞에 상가주택에 파리바게뜨가 있다. 그럼 저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러네요. 그 다른 사람도 상가로만 빵집으로 빵집만 할 수 있는데 바로 앞에 파리바게뜨가 매출을 잠식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업종을 바꿔야 되겠죠. 바꿀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못 바꿉니다. 사람 죽으란 소리죠.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빵집만 할 수 있는데 업종을 풀 수는 없느냐? 있어요. 관리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관리단. 상가, 구분 상가 소유주들이 있죠. 101호, 102호, 103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이래 소유자들의 그룹이 있잖아요. 이 소유자들의 그룹이 관리단입니다. 관리단에서 소유주들이 동의하면 업종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의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빵집을 그만두고 휴대폰 가게 차릴 수도 있는데 기존에 휴대폰 가게 있잖아요. 아니면 빵집을 그만두고 옷가게를 차릴 수도 있는데 또 경쟁 가게가 이미 있어요. 이해관계가 얽혀요. 그런 경우는 업종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계속 빵집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종이 지정됐다는 게 보통 특히 상가 초보자들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자체를 몰라요. 예,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전국 상권을 예를 들어 뭐 부산대학교는 상권이 요즘 어떻는지, 아니면 동대구역은 상권이 어떻는지, 평택역은 상권이 어떻는지, 인천 청라국제도심 상권이 어떻는지, 서울의 노원역은 상권이 어떻는지, 이런 전국 상권이 있죠. 이런 것들 다음에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저는 이게 엄청난 그 경험 속에서, 단연간의 경험 속에서 녹아져 있는 건데, 이런 핵심 포인트들을,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들으시고 또 이 책까지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좀 소개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내 생에 짜릿한, 짜릿한 대박상가 투자법 책 소개 간단하게 하고 오늘 또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들 한 말씀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쓴 대박상가 투자법 한 2년 전에 집필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구매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구매하신 분들 물어보니까 책을 왜 샀어요? 물어보니까 주로 컵라면을 드실 때 뚜껑을 덮을 게 없어서 뚜껑을 덮는 용도로 많이 사셨어요. 네, 진담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계속 팔리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 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책을 쉽게 썼습니다.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 이렇게 좀 적절하게 썼고, 상가 초보자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 그리고 아까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약간 위험한 부분들이 있죠. 신도시 분양상가라든지 그런 내용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투자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어떤 책은 보면 제목만 봐도 너무 어렵다, 이건 정말 몇 년 연구한 사람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책도 있는데 제 책은
완전 왕초보가 읽어도 이해가 갈 만큼 아주 쉽게 쓰여졌고요. 네. 네, 그래서 꼭 한번 내 생에 짜릿한 대박상황 투자법을 읽어 보시고요. 예,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까 제가 인형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가게를 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그리고 1995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유동성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장사를 해서 유동성을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가 쪽으로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투자를 해서 남들이 말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 현재 월세를 받고 있고 아파트도 3군데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아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은 돈을 버시는 겁니다. 구분상가와 꼬마빌딩 차이점. 이게 제 강의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구분상가는 뭐라고 했죠? 네, 준공된 지 6년 미만은 웬만하면 피하자. 물론 이게 지형적으로 상가가 매우 작아서 괜찮은 것도 가끔 있긴 해요. 근데 확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준공되고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난 구분상가가 안전하고 특히 1층이 안전하고 만약에 층수가 높은 것을 투자하려면 반드시 주변에 공실, 세입자로 위장해서 중개사님한테 접근을 해서 또 중개사님한테 돌 날라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야 길목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 자꾸 사람들이 임차인으로 위장해서 물어본다. 귀찮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왜냐하면 경매물건을 이제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소장님 이거 경매물건 나왔는데 이거 좀 어때요 하면 소장님이 귀찮아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세입자로 위장해서 아예 그 물건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 근처에 세를 얻으러 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 주변의 월세는 알아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층수가 높은 쪽은 특히 주변 월세와 주변 공실 알아보셔야 되고 1층 같은 경우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제 연식이라든지 또 주변 월세, 주변 변화 상황 이런 것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까 참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지하철이 개통되면 꼬마 빌딩은 올라요. 근데 구분상가는 오릅니까? 아까 그 얘기를 까먹었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안 오르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곧 이제 개통이 임박한 신분당선, 신사역까지 있죠. 지금 강남, 신노년, 노년, 신사 개통이 됩니다. 그게 앞으로 보강동을 거쳐서 용산으로 삼성까지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그 아래쪽은 어떻습니까? 광교, 봉담. 광교 중앙에서 호매실 봉담 향남으로 결국 연장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향남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러면 화서 호매실 그러면 호매실로 연장이 되면 호매실이라든지 옆에 구운동 이쪽 주민들은 화서에 가면 스타필드, 광교 아니면 수원역, AK 롯데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매실 상권이 안 좋아져요. 네. GTX도 마찬가지예요. 남양주 마석이라든지 남양주 평내호평, 양주 덕정 물론 옆에 옥정신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니면 뭐 의정부역 또는 파주 운정 이렇게 외곽 상권들이 서울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교통이 좋아지면. 그러면 서울 입장에서는 GTX 같은 게 들어오면 서울에 있는 모든 부동산의 호재가 되고요. 하지만 경기 인천 입장에서는 꼬마 빌딩이나 아파트 입장에서는 GTX가 호재가 맞아요. 땅이 오르니까. 하지만 경기 인천에 있는 구분상가 입장에서 볼 때는 매출을 서울로 뺏기게 되는 그러면 예를 들어 경기 인천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파주에 있는 사람이 연신내로 들어온다든지 연신내가 지금 좀 예전보다 위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재개발 오른쪽에도 재개발 그 위쪽에도 재개발 GTX 이런 것들로 연신내 토지 가격이 오를 여지가 매우 크고요. 그리고 외곽 쪽에서 뭐 창동이라든지 맞죠? 청량리라든지 물론 뭐 창동이나 청량리는 지금 업무 지역이 아니라서 많이 내리지는 않겠지만 특히 창동 같은 경우도 발전하겠죠 앞으로. 노원역도 그렇고 어쨌든 얘기하려면 이게 좀 긴데 하여튼 핵심은 그겁니다. 교통망이 좋아진다 해서 구분상가가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오르는데 또 꼬마 빌딩은 오르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교통망이 좋아지면은 꼬마 빌딩과 아파트는 오른다. 단 구분상가는 서울은 좋은데 경기도나 인천 외곽은 오히려 서울 쪽으로 매출을 뺏길 수가 있다. 단 경기 인천에 있는 GTX 예전기 역 바로 앞에 있는 구분상가 있죠. 네. 지하철역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구분상가 그런 것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하철역으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근데 역에서 좀 떨어지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철도 호재 그 근처, 그리고 평택이나 이런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온 바로 근처, 또는 도심지에서 가까운 바다가 보이는 땅, 카페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땅 있죠. 그런 데들, 또는 서울 한복판에 항상 수요가 많은 땅, 항상. 네. 또는 뭐 예를 들어 지금 GTX가 저기 광주 이천 여주로 연장된다 하죠. 그러면 광주 이천 여주 요런 땅값도 호재가 되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촬영하는 데가 서울인데 바로 근처에 신사역 어떻습니까? 조만간에 신분당선, 위례신사선, 아니면 바로 옆에 보면 학동사거리 있죠. 네. 빅뱅 대성이 그 스타벅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학동사거리, 거기도 보면 위례신사선 여기 정차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 어쨌든 오늘 뭐 거의 수업이 되었는데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상가 초보자분들, 고수분들이야 사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특히 상가를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길목 부동산 연구소 네이버 카페 꼭 투자하기 전에 뭐 저한테 쪽지를 보내서 한번 뭐 물어보시고 투자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제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네,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네, 상가 투자를 하셔서 저랑 같이 90살, 100살이 넘어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네. 네, 이런 상가 투자. 그래서 아파트를 규제를 하든 안 하든 상가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서 우리가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네,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노후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노동소득보다는 자본소득으로 가야 되고, 자본소득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상가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상가 투자.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렇게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핵심 부분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우선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길목에 상가 투자 카페? 네네, 길목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길목 부동산 연구소 네, 거기도 네, 가보시고 또 책도 읽으시고, 그래서 질문도 남기시고 답변도 들으시고 하면 또 상가를 보는 눈이 많이 올라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가 투자 실패도 줄이고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러면 저자님 이 정도에서 오늘 한 마무리도 괜찮을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생의 짜릿한 대박상가 투자법의 저자이신 길목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